찍은 적이 있는데요. 자, 미국의 수도는 원래 1785년부터 1790년까지는 뉴욕이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는 뉴욕과 워싱턴 사이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펜실베이니아주의 그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미국의 수도가 이제 워싱턴 DC로 옮겨지게 된 배경이 뭐냐? 미국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있는데요. 자, 남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왜 수도가 북부 지역에 있냐? 뉴욕이든 필라델피아든 다 미국의 북부 지역인데 왜 수도가 북부 지역에 있냐? 중립지대로 옮겨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북부 지역의 최남단인 메릴랜드주와 남부 지역의 최북단인 버지니아주에서 토지를 일정 부분씩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땅이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의 접경지대 포토맥 강이 흐르는 그곳에 워싱턴 DC를 건설을 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16km, 가로와 세로 각각 16km의 면적의 워싱턴 DC,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은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미국 연방의회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된 게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백악관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수도를 건설한 다음에는 가장 먼저 건설한 게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임기 4년차 때인 1792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1800년 11월에 완공됐으니까 약 8년 동안 백악관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한 사람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미 1797년에 퇴임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더 대통령 하라고 하는데도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부자죠. 첫 번째 부자가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고요. 두 번째로 부자가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저를 비추면서 좀 촬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조지 워싱턴인데요. 조지 워싱턴은 자기는 그냥 대통령 임기 4년 2번 총 8년 했으니까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떠난다라는 신념으로 1797년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1800년 말에 백악관 공사가 8년의 기간을 마치고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입니다. 그런데 존 애덤스는 대통령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시절에 초대 국무장관을 했던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리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재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백악관 생활을 한 달도 못하고 그냥 방을 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생활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로부터 약 13년 정도 지난 1814년에 미영전쟁,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발생이 돼서 영국의 최정예 병사들 4,000명이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수도 워싱턴 DC를 공격해서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악관이 검게 그을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곳을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 하얗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애칭으로 화이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 뒤로도 공식 대통령 그 관저의 명칭이 프레지덴트 팰리스, 팰리스, 또 프레지덴트 하우스 이렇게 칭했었는데요. 애칭으로는 화이트하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그 애칭으로 불리던 화이트하우스를 공식적으로 대통령 관저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1901년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그래서 오늘날 그게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으로 이제 알려져 왔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또 미영전쟁 당시 1814년에 불타가지고 하얀색으로 칠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부터 또 한 50년 정도가 흘러서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 당시에 또 백악관의 일부 건물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걸 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그 남북전쟁 당시에 파괴된 건물을 거의 80년 만에 파괴된 부분을 다 해체하고 다시 벽돌을 조립해 가지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백악관 공사를 완성한 분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입니다. 자,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누그러져서 이 정도면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긴 한데요. 비가 내리고 있긴 한데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촌호수는 벚꽃나무로 가로수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어지간한 비는 어느 정도는 차단해 주니까요. 계속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인데요. 이제 동호 쪽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이게 굴다리입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자, 백악관은 과거에 22년 전 9.11 테러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백악관의 내부의 일부 구역을 관광 코스로 설정해서 백악관 내부의 일부를 볼 수 있었는데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 위험성 때문에 백악관 내부를 갈 수는 없고 밖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DC가 그러기에 건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워싱턴 관광을 마치고, 그래서 주변을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DC의 풍경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입니다. 높이 169.3m, 100% 화강암으로만 구성된 오벨리스크, 그 건축물,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워싱턴 DC를 169.3m 높이에서 조망할 수 있어서 최고의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그곳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런데 선착순으로 입장권 티켓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선착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야 된다라는 가이드북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곳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입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인데요. 펜실베이니아주의 수도, 그걸 주도라고 하죠. 주도는 해리스버그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잡니다. 자, 펜실베이니아는 굉장히 유명한 주입니다. 동쪽에는 필라델피아가 있고 서쪽에는 피츠버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리스버그라는 주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됐던 그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고요. 해리스버그는 그냥 주도인데 거기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바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동합니다.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1위 폭포가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고, 세계 2위 폭포가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고, 세계 3위 폭포가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 3분의 1 정도는 미국령이고 3분의 2 정도는 캐나다령인데요. 캐나다에서 조망하는 게
미국에서 조망하는 것보다 훨씬 멋지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수에 근접해서 폭포의 장관을 만끽하기도 하고, 비옷을 입고 폭포수 밑으로 근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포수에 물방울이 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위용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의 5대 호, 5개 호수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아호의 남서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요. 북서쪽에는 토론토가 있습니다. 토론토. 캐나다 제1의 도시가 토론토입니다. 인구가 한 800만 명 정도? 캐나다 제1의 도시가 토론토인데요. 토론토에 가면 토론토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토론토에 가면 CN 타워라고 있습니다. CN 타워. CN 타워는 롯데월드 타워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아까 제가 뉴욕 맨해튼에 1931년, 즉 지금부터 92년 전에 건축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게 102층 높이 102층 규모 443m 높이고, 92년 전 1931년에 건축될 때 세계 최고의 높이였는데요. 롯데월드 타워는 현재 555m 높이 123층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자, 캐나다의 CN 타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롯데월드 타워보다 불과 1.7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553.3m입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555m 높이인데요. CN 타워는 553.3m, 롯데월드 타워보다 불과 1.7m가 낮은 게 CN 타워입니다. 자, 그 CN 타워는 언제 건설됐냐? 1970년대에 건설이 됐으니까 롯데월드 타워보다 약 한 40년 정도 먼저 건설이 됐습니다. 그 캐나다 토론토의 상징인 CN 타워. 자, CN 타워도 이제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의 상징 CN 타워. 자, 한국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 CN 타워입니다. 자, 비가 더 굵어져서 다시 굴다리로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굴다리로 달리겠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달려서 지금 굴다리 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젖는 건 괜찮은데 스마트폰이 고장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굴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이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아까 굴다리 저기 반대편 굴다리 남쪽에서 촬영했는데, 이번엔 굴다리 북쪽에서 촬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삼전도비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빗방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비가 더 굵어져서 여기에서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빗방울 이쪽까지 날리는데요. 좀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CN타워 높이 553.3m의 CN타워도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곳이 동쪽으로 온타리아호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킹스턴입니다. 캐나다의 킹스턴으로 이동해서 킹스턴을 관광하고 또 그 근처에 천섬이라고 있습니다. 1500개 정도의 멋진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섬. 천섬의 일부는 미국 성조기가 개양되어 있고 또 일부는 캐나다 국기가 개양되어 있는데요. 자, 그곳이 한 1500개 정도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멋진 섬 군락지 천섬이라고 통칭합니다. 자,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연상이 되는 멋진 올망졸망한 섬들이 펼쳐져 있는 그 천섬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천섬의 일부는 미국령이어서 성조기가 개양되어 있고 또 일부는 캐나다령이어서 캐나다 국기가 개양이 되어 있는 천섬. 그 다음이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의 제2의 도시 몬트리올입니다. 몬트리올은 1976년에 하계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던 올림픽이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인데요.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자, 그보다 40년 앞선 1936년에 일제강점기에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일제강점기에 획득한 거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게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던 그러한 슬픈 역사가 있는데요. 그로부터 40년 후인 1976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출전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을 또 관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으로 쭉 몬트리올이나 퀘벡이나 다 세인트 로렌스 강변에 있는데요. 미국의 5대5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아호의 그 북동쪽에서 자 대서양으로 연결된 그 강이 그 유명한 세인트 로렌스 강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강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몬트리올 있고 더 북동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퀘벡입니다. 퀘벡이 프랑스가 식민지 개척 시대에 그곳을 개척을 했었고 그래서 퀘벡은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 퀘벡을 또 투어를 하게 되는데 퀘벡은 그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됐던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군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미영 정상회담을 했던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그 퀘벡에가 그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요. 그 호텔도 유람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이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 개척할 때 처음으로 미국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메이플라워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이 1620년에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뿌리인데요. 물론 그보다 앞서서 1607년과 1609년에는 남부 버지니아 이쪽에 개척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죠. 또 그보다 앞서서 1580년대
1580년대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또 버지니아 지역을 개척하는 걸 또 시도했던 그러한 역사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논외로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역사의 시작이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플리머스항에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실질적 시작인데요. 그게 지금부터 403년 전인 1620년입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 지역은 그보다 무려 85년이 앞섭니다. 85년이 앞선 1535년에 프랑스가 캐나다의 몬트리올을 개척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 캐나다의 제2의 도시이자 1976년 하계올림픽이 개최됐던 곳이 캐나다의 몬트리올인데요. 영국이 미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에 상륙한 게 1620년인데요. 그보다 무려 85년이나 앞선 1535년에 프랑스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진출을 했고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철수를 했고 그 뒤로 이제 몬트리올도 프랑스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퀘벡도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도 퀘벡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퀘벡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입니다. 콩코드,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더 자게 되는데요. 그 콩코드는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곳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5년 4월 19일에 미국 보스턴의 북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콩코드와 또 보스턴과 콩코드 사이에 있는 렉싱턴 이곳에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려서 약 8년 동안의 독립전쟁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콩코드에 가면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그 전투 현장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 그 동상을 세운 사람이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이름이 체스터로 시작되는데 퍼스트 네임은 체스터인데 세컨드 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름이 체스터로 시작합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이름이 체스터 니미츠입니다. 체스터 니미츠 태평양 사령관이 미국의 태평양 전쟁 당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 이름이 체스터 니미츠인데요. 그분과 퍼스트 네임인 체스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스터라는 그 조각가가 그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콩코드에 공상을 세웠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 조각을. 그 체스터라는 조각가가 또 뭘 조각을 했냐?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에 세워진 링컨 대통령의 동상도 조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1636년에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첫 기부를 해서 세워진 하버드 대학의 존 하버드라는 설립자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 동상도 동일한 체스터라는 사람이 조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콩코드에 세워진 그 농부의 동상입니다. 농부의 동상 이름은 미니트맨입니다. 미니트맨. 그 동상, 콩코드에 세워진 미니트맨이라는 동상, 그 다음에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존 하버드 설립자의 동상, 그 다음에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에 세워진 링컨 대통령의 그 좌상, 이 세 조각품을 다 체스터 누구라는 그 동일한 조각가가 조각을 할 정도로 그 조각가는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콩코드에 세워진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그곳에 세워진 미니트맨이라는 그 동상은 농부의 동상인데요. 그 동상은 한 농부가 거기 주인공입니다. 왜 그곳에 그게 세워져 있냐? 농부의 왼손에는 농기구 중에 하나인 쟁기의 손잡이를 잡고 있고 농부의 오른손에는
장총을 잡고 있습니다. 자, 동상 이름이 미니트맨인 이유가 그 당시에 식민지 개척의 시대에 그 이주민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했었고, 그래서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해서 농사를 짓는, 평시에는 농부였고, 전시가 발생이 되면, 전쟁이 발생되면 이제 민병대로 전환이 됩니다. 민병대로. 그러면 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기를 또 오른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트맨이라고 동상 이름을 정한 이유가, 평상시에는 농기구인 쟁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발생이 되면 적들이 침투해 왔다. 예를 들어 그분들 입장에서, 식민지 개척민들 입장에서는 적이라고 하면 아메리칸 인디언과 영국 뭐 이런 다른 나라의 그런 세력들인데요. 그러한 적들이 발생이 되는, 전시가 발생이 되면 1분 내 출동을 해서 총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 농부로서 평시 생활을 하다가, 평시에는 농부로서 농사를 짓다가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1분 내 총기를 잡고 전투 현장에 투입된다 해서 1분, 거기서 영어로 미니트라고 하죠. 미니트. 그래서 미니트맨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그 미니트맨의 동상이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콩코드의 그 전투 현장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을 세운 조각가 이름이 체스터 누구고, 그 동일한 조각가 체스터 누구가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존 하버드 설립자의 동상도 조각을 했고,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의 좌상으로 있는 링컨 대통령의 동상도 동일한 인물인 체스터 누구가 조각을 했습니다. 자, 비가 좀 누그러져서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아까보다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콩코드, 그리고 그 콩코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1775년 4월 19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을 매사추세츠주, 뭐 보스턴이나 콩코드나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매사추세츠주 소속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안에 보스턴과 콩코드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독립선언, 독립기념일이 최고의 국경일이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1776년 7월 4일, 그게 미국의 최고의 국경일인데요. 그 독립기념일보다 1년 앞선 1775년 4월 19일에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콩코드에서 울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날을 애국의 날, 영어로 패트리어트 데이라고 합니다. 애국의 날, 패트리어트 데이로 정하고, 보스턴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또 콩코드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50개 주 중에 하나인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의 관공서, 이런 일반 기업체 이런 데도 쉽니다. 법정 공휴일입니다. 50개 주 중에 하나인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콩코드 전투를 기리는 날이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1897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3년 보스턴 마라톤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이고, 그 대회에서 우리 한국인이 3번 우승을 했습니다. 1947년 서윤복 선수가 그 당시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 때 2시간 25분 39초의 기록으로,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서윤복 선수가 동양인 최초의 우승자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1897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1947년이면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때인데요. 동양인 최초로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하고 돌아오니까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님께서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선물하셨습니다. 철각의 다리로 세계를 제패했다.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김구 선생께서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서윤복 선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 후인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3년 전인 1950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한국인이 보스턴 마라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게 금메달이 함기용 선수, 은메달이 송길윤 선수, 동메달이 최윤칠 선수입니다. 그래서 1950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된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때 대한민국이 금운동을 다 싹쓸이를 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청와대, 그 당시는 경무대였습니다. 경무대로 새 선수를 초청해서 치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빗방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면서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서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바퀴 달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2바퀴 달린 건지 3바퀴 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제 기억에는 2바퀴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2바퀴 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그래서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인 1947년 서윤복 선수의 쾌거를 그린 영화가 다음 달 27일에 대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강재규 감독, 태극기 휘날리며 휘리 영화로 1000만 관객을 각각 동원한 강재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하정우 씨가 송기정 선수 역할을 하고 임시완 씨가 서윤복 선수 역할을 하는 영화 제목 1947 보스턴입니다. 영화 제목이 1947 보스턴인데요. 그게 이미 4년 전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러닝타임은 한 2시간 약간 안 되는데요. 4년 전에 이미 촬영을 마쳤는데 코로나 팬데믹 3년 반 동안 개봉을 못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다음 달 27일 9월 27일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9월 27일 수요일에 개봉이 되는데요. 자, 그 영화 제목이 1947년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 때 동양인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 25분 39초에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서윤복 선수를 기리는 그 영화. 그 당시에 서윤복 선수는 1923년생이고 1947년 대회니까 24세의 나이로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이 경악을 했습니다. 대서특필 했습니다. 서양인만이 우승을 해오던 보스턴 마라톤의 피니시 라인에 제일 먼저 동양인이, 황인종 동양인이 골이 나니까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해서 김구 선생이 족패천하라는 휘호, 철각의 다리로 천하를 제패했다 휘호를 선사하셨고요. 3년 후인 1950년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 때는 1위가 함기용, 2위가 송길윤, 3위가 최윤칠 선수가 금운동 1, 2, 3등을 싹쓸이 하니까 당시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경무대로 초청해서 치하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격려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는 일제강점기 때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 활동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언론이
대서특필은 하지 않고 가볍게 한 줄 언급할 뿐이었다. 언급 안 할 때도 많았다. 그런데 자네들 세 사람은 불과 짧은 시간, 2시간 남짓 보선을 질주했을 뿐인데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다. 정말 대한민국의 장한 청년들이다.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세계 만방에 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외교관들이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수십 명의 외교관을 보내는 것보다, 그래서 국위선양을 하는 것보다 자네들 셋이 2시간 남짓 짧은 시간 보선을 질주함으로써 보선 마라톤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싹쓸이해서 국위선양을 한 게 훨씬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 만방에 각인시킨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잘 몰랐었죠. 그보다 약 40년 앞선 1950년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존재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제의 속국에 불과한 그러한 동양의 작은 나라,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세계 만방에 널리 떨친 자네 세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라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 사람을 치하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51년이 지난 2001년도 드디어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947년 서윤복, 1950년 함기용, 2001년 이봉주, 이런 식으로 보스턴 마라톤 126년의 역사, 1896년에 제1회 근대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있었고요. 이듬해인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조흥은행이 설립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목포항이 개항됐던 연도이기도 하고 그 연도 1897년에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돼서 올해 2023년에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대한민국 한국인이 3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윤복 선수의 높은 뜻 위협을 기리는 영화 1947 보스턴이 드디어 약 5주 후인 9월 27일에 대개봉을 하는데요. 손익분기점은 450만 관객이랍니다. 450만 관객을 동원하면 적자를 피하고 450만 관객에 미달하면 적자고 450만 관객을 넘게 되면 이제 흑자가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4년 전에 이미 촬영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제가 4년 전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직후에 그해 가을 2019년 가을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송기정 세계 재패 기념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그때 강재규 감독, 임시완 배우 등이 연단에 올라서 현재 1947 보스턴 영화를 촬영을 시작했다, 많은 응원을 해달라고 인사말을 했던 게 2019년도 가을입니다. 자, 송기정 세계 재패 기념 마라톤 대회다 보니까 그런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랐는데요. 그때 보스턴에서 세계를 재패할 때 감독은 누구였냐? 마라톤 감독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영웅, 1936년 베를린 올림픽 8월 9일입니다. 1936년 8월 9일에 개최된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비스마르크 언덕을 돌파하면서 2시간 29분
19초의 당시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 송기정 선수가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 때 한국 선수단의 감독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배우 하정우 씨가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겸 코치는 바로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의 3등 동메달리스트였던 남승용 선수입니다. 남승용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그분이 1947년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 때 선수 겸 코치로 활동을 했고, 그 역할은 이번에 배우 배성우 씨가 합니다. 배성우 씨. 그 다음에 선수가 서윤복 선수인데요. 서윤복 선수 역할은 바로 탤런트 겸 가수 임시완 씨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 1947 보스턴이 드디어 다음 달 9월 27일 추석 연휴 직전에 개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보스턴 마라톤, 자, 콩코드 말씀드리다가 거기까지 왔는데요. 자, 비가 이제는 그쳤습니다. 현재 제가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추겠습니다. 현재 동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쳐서 너무 좋습니다. 비 맞고 뛰는 건 숙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영상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이 고장 나버리니까 폭우 속에서는 촬영을 못 하는데요. 지금은 비가 그쳐서 마음껏 촬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콩코드입니다. 1775년 4월 19일 그날을 애국의 날로 패트리어트 데이로 정하고 보스턴 콩코드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법정 공휴일이어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보스턴 시가지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개최될 때는 약 인구가 80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 중소도시죠. 중소도시인 보스턴은 도시 전체가 축제여서 42.19km 보스턴 마라톤 전 구간에 걸쳐서 응원의 물결이 파도를 칩니다. 특히 한 30여 킬로 지점을 통과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모교인 웰즐리 여자대학이 있습니다. 웰즐리 여자대학을 통과할 때는 여대생들이 키스미라고 장난스러운